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규모 모임이나 학교, 사우나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가 방역의 고비로 떠올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임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고 서울시는 유흥시설 1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 1위인 LG화학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배터리 사업 분사를 확정했습니다. LG화학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경기 지표도 넉 달째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연율 기록으로 33.1%나 급등했습니다. 194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 수치라며 반겼지만 바이든 후보는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반격했습니다. 유럽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신규 환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누적 환자는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에서는 실제 하루 감염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와 관련해 가능하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안동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다행히 서울 주요 클럽이 방역을 위해 휴업을 결정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인파가 밀집한 상태에서 감염이 전파되면 대규모로 확산할 여지가 충분한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헬로윈데이가 대규모 확산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선 이 같은 양상이 계속되면 언제 다시 대규모 확산이 촉발될지 모른다면서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서울시 내 클럽 절반이 잦은 휴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유흥시설 집중 점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11명까지 떨어졌던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48명으로 치솟았습니다. 40명대를 기록한 건 한 달 만인데다가 지난 24일부터는 닷새 연속 증가세입니다. 강서구 가족과 강남구 헬스장 등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들이 생겨났습니다.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용인 동문 골프 모임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헬로윈데이가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춤추는 유흥시설 1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남과 이태원 등 클럽 밀집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으로 인파가 몰릴 것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밀집 지역 외 서울시 전체 춤추는 유흥시설과 유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 번 걸리면 바로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방침에 시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추는 유흥시설 85곳이 이번 특별 방역기간 자발적인 휴업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 소재 전체 클럽의 절반, 감성주점은 72%, 콜라텍은 약 38%에 해당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헬로윈데이가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가 되지 않도록 업소들이 휴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시민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을 친환경 미래차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5년을 미래차 시장 선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2025년까지 아파트, 주택 등 국민들의 생활 거점에 총 50만 기, 고속도로 휴게소동 이동 경로에 15,000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곳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신차 구매와 공공기관장 차량은 모두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합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 대, 수소차 7만 대를 수출하고 부품 소재와 연간 산업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미래차가 중심이 되는 산업 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입니다.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수출 회복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소비도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경기 개선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도 수출이 회복되면서 지난달 우리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이 늘며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숙박, 음식점업은 부진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음식료품과 의복 등의 판매가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소매 판매도 1.7% 상승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상승해서 생산, 소비, 투자 3개 지표가 6월 이후 3개월 만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4개월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으로 평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분기 GDP 속보치와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 등 경제 지표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경기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며 4분기 전망을 비교적 밝게 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경제 지표로 볼 때 경기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향후 경기 예측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향후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진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 독립이 확정됐습니다. LG화학은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배터리 사업부 분할 계획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은 참석 주식 총수의 82.3%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6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100% 자회사 형태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는 12월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LG화학은 주주총회가 끝난 뒤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를 승인해준 주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분할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던 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리는 것이 우려를 불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윈데이인 주말 저녁 하늘에는 한 달에 2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 블루문은 1년 중 크기가 가장 작은 미니문으로 나타나는데 헬로윈에 블루문과 미니문이 겹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히 찬 둥근 보름달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에 한 번씩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데 10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0월 1일에 첫 번째 보름달이 떴고 마지막 날인 31일 주말에 두 번째 보름달이 뜹니다.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르는데 우울한 달 혹은 기분 나쁜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름달을 보고 우리나라와 서양인이 느끼는 감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둥근 보름달 속에 토끼가 산다고 믿었고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보름달을 좋아해 정월이나 한가위에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반면 서양인들은 보름달 속에 늑대인간이나 마녀가 있다고 믿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싫어한 것입니다. 이번 주말은 블루문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서양의 할로윈데이가 겹칩니다. 둘이 겹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서양에서는 다른 해와 달리 무척 두려운 날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말 밤에 뜨는 보름달은 올해 뜨는 보름달 중 가장 작은 미니문입니다. 이때 지구와 달의 거리는 40만 6천 킬로미터.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와 비교하면 5만 킬로미터 정도나 멉니다.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 오후 5시 39분,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시각은 밤 11시 49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이함이 없는 보름달이지만 헬로윈데이에 블루문이면서 미니문인 보름달이 뜨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현상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파우치 소장이 올해 안에 백신 개발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더나가 개발 중인 mRNA 백신,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도 하던데요. 자, 아직 상용화가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이 백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용화가 그동안 왜 어려웠던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mRNA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유전 물질 하면 DNA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실제로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 그러니까 메신저 RNA로 전달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백신 플랫폼을 해서 DNA 백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RNA 백신에 대한 거는 최근에 들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DNA에 비해서 RNA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깨지기 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개발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RNA가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모더나에서 이런 mRNA를 가지고서 백신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 RNA, 그러니까 mR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 그러니까 상용화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더나에서 지금 비단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이나 암에 대해서도 이런 mRNA 백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그런 mRNA 백신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더나가 최초로 RNA 백신 개발에 성공할지도 관심인데 현재 백신이 최종 단계인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죠. 중간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백신의 생산과 유통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모더나의 백신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알려진 거는 2017년에 모더나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 그러니까 mRNA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상용화를 위해서 이 공장이 필요합니다. 생산 라인이 필요한데 201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생산 라인을 갖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는 물론 임상 시험을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 좀 많은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을 갖췄는데 네. 향후에 뭐 개발이 성공이 돼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투여가 가능하도록 생산을 할 때에는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 그 생산 라인, 그러니까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 승인되면 그럼 뭐 그러니까 상용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뭐 다른 제약사항 없이 쭉 진행이 돼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아마 올해 연말쯤에는 상용화된 백신이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 FDA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임상 3상이 종료가 된 이후에 2달 동안 안전성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올해 그러니까 연내에는 개발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개념으로 파우치 소장이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내 백신 승인은 아무래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현재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가을 또는 겨울 북반구는 이렇게 이제 추운 시기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비단 호흡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는 낮은 온도에 더 활성화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도 계절적인 요인을 좀 타면서 실제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크게 확산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꽤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더구나 경제적인 문제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각국에서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인들의 어떤 경각심이 완화된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방역을 완화하는 부분, 더불어서 계절적인 요인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날씨의 그 계절적 요인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피로감과 경제적 문제 같은 게 겹치면서 방역을 완화한 탓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독감 백신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1월 첫째 주까지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예년 통계 자료를 보면 독감이 시작되는 시점이 한 11월 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는 거는 보통 1주에서 2주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11월 말로 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는 접종을 받아야지만 11월 말쯤에 항체가 형성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11월 초까지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어도 백신 접종을 맞을 걸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근데 다만 이 부분에서 좀 다른 게 이제 시작되는 점은 11월 말 정도가 통계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보통 1월에서 2월 정도의 정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 어떤 한꺼번에 독감이 유행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감염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어떤 유행성을 타면서 감염되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맞아도 뭐 일정 부분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러니까 감염이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가급적 11월 중순 또는 11월 초에 백신 접종을 맞을 걸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미국에서는 첫 독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트윈데믹의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독감 백신 맞았을 때 항체 형성되는 그 기간을 고려해서 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이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33.1%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32%를 웃도는 것이자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1947년 이후 최고입니다. 종전 최고치는 1950년 1분기의 16.7%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올 1분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마이너스 5.0%로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31.4%로 7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선을 닷새 앞두고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라며 한껏 자랑했습니다. We are doing great. Do you see the number today? 33.1 GDP, the bigges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y almost triple, right? Almost tripl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후보를 겨냥해 졸린 조와 그가 제안한 기록적인 정세는 이런 성장을 끝장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훌륭한 경제 성장률 수치가 11월 3일 대선일 전에 나와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성명과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며 3분기 성장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실패로 인해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 3분기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인 지난해 3분기보다는 2.9% 감소해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또 저소득층이 어려워지지만 부유층 경제는 빠르게 반등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K자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전진시킬 계획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플로리다주를 차지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포인트도 안 돼 표심 공략을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를 내주면 나머지 5개 경합주 모두를 이겨야 승리가 가능한 만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기고 사전 투표를 하는 이벤트까지 펼쳤습니다. I voted for a guy named Trump. 틈만 나면 현장 유세에 나선 영향인지 그동안 밀렸던 여론조사가 지난 27일에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처음으로 0.4%포인트 이기기도 했습니다. 엿새 만에 영부인까지 동행해 최대 도시 템파에서 또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President Trump chooses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This country deserves a president with proven results, not empty words and promises. 조 바이든 후보로서도 개표가 빨리 되는 플로리다를 이기면 이른바 게임이 끝나는 셈이어서 공을 들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간 템파를 포함해 두 곳에서 현장 유세에 나설 정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heart and soul of this country is at stake.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광고비도 배 이상 쏟아붓고 히스패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을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또 2번이나 승리를 경험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투입하는 것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Joe Biden has concrete plans and he's got concrete policies that will turn our vision of a better, fairer, stronger country into a reality. 플로리다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자체 집계 결과 현지 시각 29일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1,000명 이상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9,000명, 뉴욕타임스는 8만 6,600명을 넘기며 최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거의 1초에 1명꼴로 신규 환자가 나온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현지 시각 29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가 올해 안에 백신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의 백신 전문가는 초기 백신은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효과에 대해 너무 낙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의사협회 저널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제약사들이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 시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미 식품의약국 FDA가 내년 1월 전에는 승인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FDA는 안전성과 효능의 지속 측면에서 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추가로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 속도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선두 주자 중 하나인 미국 화이자는 최종 임상시험 데이터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10월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이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화이자 외에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존슨앤존슨, 모더나가 치열하게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개발을 이끄는 케이트 빙엄 백신 TF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이 1차 출시되더라도 대유행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백신은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증상을 약화하는 데 그치는 상황, 또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 않거나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do manage expectations, that this is not likely to be a one and done, a silver bullet that will put everything back to rights immediately. 또 다른 백신 전문가인 옥스퍼드대 폴러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백신 공급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이 하루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BC 방송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주도로 진행 중인 리액트1 조사에서 지난 16일에서 25일 기준 영국의 재생산 지수가 1.56으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인 9월 18일에서 10월 5일까지 조사에서 재생산 지수는 1.15였습니다. 재생산 지수는 외부 개입이 없고 모든 사람이 면역력이 없는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환자 한 명이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뜻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9일마다 배가 되면서 현재는 매일 9만 6천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부분 봉쇄가 예고된 독일에서 신규 확진자가 17,0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28일 하루 사이 새로 발생한 확진자가 16,700여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연방 하원 연설에서 힘든 겨울이 될 것이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최근 열흘 사이에 2배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피곤하다, 오늘 유난히 좀 피곤하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평소에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진짜 피곤하다는 말 매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렇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피로감을 느끼면서 살 텐데 이럴 때 내가 얼마나 피로한 상태인지를 간편하게 수치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센서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이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렇게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네. 이 국내 연구진이 땀 속에서 이 코르티솔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예. 패치 형태로 만들어진 이 센서에는 항체와 결합한 나노 입자가 들어있는데요. 네. 이 땀 속의 코르티솔과 이 항체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한 입자들만 걸러내주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의 코르티솔까지도 이 양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피로도 측정은 물론이고요.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수치들도 측정할 수 있고 네. 또 이 환자의 의료 정보 수집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용한 분야가 이 운동선수나 군인과 같이 격렬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이 패치를 붙이고 센서를 측정을 하면
피로와 탈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내 피로도를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70만큼 피곤하니까 오늘도 건드리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세포를 감염시키는 과정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이 폐렴이라든가 호흡 부전이 심각한 이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또 이런 증상 때문에 숨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폐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밝혀내는 데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진이 사람의 폐조직을 배양을 해서 이 허파과리로 불리는 폐포를 3차원 모델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켜봤더니 불과 6시간 만에 이 세포들이 완전히 감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폐포의 자가 면역 반응은 3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활성화가 됐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입자 하나가 세포를 충분히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 감염 3일째가 되면 일부 세포가 빠르게 기능을 상실한다는 사실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폐포를 직접 활용한 3차원 모델이 개발이 되면요. 앞으로 뭐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또 이 다양한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 감염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폐세포가 6시간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그 면역 활성화는 3일 뒤에나 나타난다니 그 무서움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걱정스러운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가 또 있죠. 네,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후유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실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해왔었는데 영국 연구팀이 이런 후유증의 하나로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치한 후에 이른바 이 뇌 흐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뇌 흐림 현상이라는 것은 이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과 사고력, 또 뭐 표현력 같은 기능들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실제로 연구팀이 코로나19가 완치된 환자 8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해봤더니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대부분 다 낮은 편이었고요. 또 이 완치 후에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이 뇌 흐림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던 그런 환자의 경우는 이 지능지수 IQ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부 환자는 이 IQ가 최대 8.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뇌의 나이가 많게는 10년이 늙었다 이런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로 일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느낄 만큼 아주 큰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뭐 후유증은 코로나19 증상이 심했을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폐 기능에 이어서 이제는 뇌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우리가 더욱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한테 이 자가격리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동물 가운데도 이렇게 스스로 격리 행동을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박쥐였죠. 이 흡혈박쥐의 경우는 병에 걸리면 스스로 다른 개체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 기존까지는 이 실험실에 한해서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흡혈박쥐는 야생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격리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1마리의 암컷 흡혈박쥐를 붙잡아서 16마리한테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주입해서 이 질병을 유도를 하고요. 나머지에게는 식염수를 주입한 뒤에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박쥐들한테는 위치 추적 센서를 달아서 계속 추적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식염수를 주입한 박쥐는 다른 박쥐와 어울릴 확률이 49% 정도에 달했지만 병에 걸린 박쥐는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다른 박쥐와 함께 어울려 보내는 시간도 이 병에 걸린 박쥐가 평균 25분 정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스스로 격리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일부는 또 동료에 의해서 이 배척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병을 치료하고 난 뒤에는 이런 격차가 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박쥐도 아프면 알아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은 뭔가요? 네, 이 달 표면에 물이 있다는 사실 여러 번 저희도 보도를 했었고요. 네.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그에 대한 이 더 확실한 근거와 함께 또 이 달에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나사가 성층권을 비행하면서 적외선 영향을 관측하는 이 소피아라는 천문대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그 결과 이 물 분자들이 달 표면에 알갱이 속에 저장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는 이 달 분화구 내부에 있는 음지에 있는 그런 물만 감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햇빛이 비치는 달 표면에서도 물이 감지가 된 겁니다. 네. 또 이 달에는 이런 물뿐만 아니라 얼음 형태로 그 안에 물이 보존되어 있을 수 있는 영구 음영 지역 콜드 트랩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물을 저장한 콜드 트랩이 무려 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이렇게 달에 충분한 양의 물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이 달 탐사를 할 때 식수나 또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탐사의 효율을 아주 크게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달의 물이니까 월수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이게 달에서 떠먹는 물 정말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올해 안에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임상시험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 12가 국내 출시되자마자 하루 10만 대 넘게 팔리면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아이폰 12가 현재 개통 추이를 볼 때 하루 2통 3사에서 10만 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예약 판매 실적은 최대 50만 대에 달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로봇 성능의 우열을 겨루는 알비즈 챌린지와 국제 로봇 콘테스트가 개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960개 팀 1,700명이 참가해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 은하에서 지구 정도 크기의 나홀로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폴란드 바르샤바대 공동연구팀은 우리 은하 원반의 지구 질량의 약 0.3배인 나홀로 행성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나홀로 행성은 중심변의 중력에 속하지 않고 우주 공간을 홀로 떠도는 행성을 지칭하며 이런 천체는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31일 밤 8시 19년 만에 할로윈에 뜨는 블루문을 온라인으로 관측하며 해설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루문 할로윈 온라인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중계는 31일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화장 역시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인류가 처음 화장을 시작한 것은 언제이고 또 화장법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화장. 한때 유행했던 물광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을 지나 최근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눈에 포인트를 주는 아이 메이크업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장은 트렌드에 따라 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화장을 했을까요? 인류가 처음 화장을 시작한 것은 약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거주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의 무르시아 섬에서
노란색 색소와 붉은 파우더가 든 조개 껍데기를 발굴했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는 식용 조개 껍데기와는 달리 물감을 섞고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파운데이션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물감과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광석 가루가 섞인 빨간색 파우더도 찾아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치장하는 문화를 가졌다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의 지능이 낮았을 거라는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었죠. 화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시기는 바로 이집트 시대입니다. 이 시기의 화장은 종교적 의식과 신체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외모를 치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클레오파트라 여왕 시대에 들어와 정점을 찍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피부 관리와 화장 기법의 일부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화장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화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눈입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콜이라고 부르는 먹으로 눈 주위를 진하게 칠했는데요. 여기엔 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면 화장이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피부를 하얗게 하는 화장을 즐겨 했는데요.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땡볕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검고 상류층일수록 바깥일을 하지 않아 피부가 하얗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얀 얼굴을 과시하기 위해 백영광이라는 납성분을 얼굴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납 중독에 걸려 단명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시대의 화장품 재료는 모두 천연 물질로 매우 고가였다고 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올리브오일과 벌꿀을 얼굴에 발랐고 목탄으로 눈썹을 짙게 그리고 입술을 붉게 하는 립스틱도 발랐다고 하네요.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했는데요. 흰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신라 시대에는 백분과 연분을 만드는 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신라의 분제소 기술은 무척 뛰어나 일본 고문헌의 신라의 한 승려가 서기 692년에 일본에서 연분을 만들어 상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백분은 주로 쌀가루였는데요. 이외에 분꽃이나 조개 껍질을 태워 빻은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는 부착력과 퍼짐성이 약해 분을 바르기 전에 족집게나 실 면도로 안면의 털을 일일이 뽑은 뒤 백분을 물에 개어 바르고 20분에서 30분간 잠을 자야 곱게 발라졌다고 합니다. 색조 화장으로는 볼과 입술 그리고 이마를 붉은색으로 치장하는 연지와 곤지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역시 화장법 개발을 국책으로 명령하고 숙종 때는 매분구라는 화장품 방문 판매자가 생길 정도로 화장품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동서양 모두 하얀 얼굴과 붉은 입술, 그리고 가지런하고 또렷한 눈매가 미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화장품 재료도 동서양이 비슷합니다.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푸는 각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는 납가루를 공통으로 썼죠.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대 로마 여성들도 현대 여성들 못지않은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했는데요. 런던 부근의 한 고대 로마 사원 유적지에서 발견된 서기 150년경에 만든 크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의 뚜껑을 열면 크림을 떠내던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완벽한데요. 영국 브리스톨대의 리차드 에버쉐드 교수팀이 이 크림의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녹말과 동물 지방이 각각 40% 정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녹말은 지방의 번들거리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 화장품에서도 녹말이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또 이 화장품에는 석석, 즉 주석의 원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크림을 희게 만드는 것으로 실제 연구자들이 이 처방으로 크림을 제조했더니 흰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여성들 역시 흰 피부를 선호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화장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한 화장,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헬로윈데이 즐기려다 진짜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건 포스터의 문구인데요. 신규 환자 수가 한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서울시는 이번 헬로윈이 복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10월의 마지막 밤 단 하루의 일탈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